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여야, 오늘 하루 정치권 움직임 짚어봅니다. 오늘도 아침을 모닝 민원으로 시작했다.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익명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반가운 추석입니다. 벌써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본격적인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 개천절까지 전국 총 이동 인원이 4천만 명에 달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조금 밀리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입니다. 추석하면 또 보름달이잖아요. 추석 당일인 내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트랙입니다. 과한 표현 사과입니다. 국회에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신 후보자는 과거 극우 집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됐었죠. 문재인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신 후보자는 또 쿠데타 옹호 논란에 대해서는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선 육사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 트랙입니다. 휠체어탄 정경심 가석방입니다. 서울 구치소 문 밖을 나서는 정경심 전 교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죠. 오늘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마스크를 썼고요. 가석방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선 웃으면서 손을 흔들기도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등 가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허위 인턴 수사에 관한 입장 좀 부탁드릴게요. 조민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족분들이 안 나오시나요? 정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지만 지난 20일 법무부로부터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전 교수는 현재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 2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트랙, 지리산 밤 데이트입니다. 자, 신앵커. 네. 야생동물 중에 삭하고 오소리의 MBTI가 뭔지 혹시 압니까? MBTI요? 네. 박앵커 MBTI도 모르는데요. 알려드리면 예. 참고로 저는 외향형이고 예. 이 삭하고 오소리는 내향형이니까 I가 됩니다. 네. 이게 보통 단독 생활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앞에 가는 게 오소리, 뒤따라가는 게 삭. 둘이 친한 친구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무인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 단독 생활을 하는 두 종이 지리산 밤 데이트를 하는 그런 모습, 아주 희귀한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또 경주에서는 숯불이 우거진 습지를 지나는 삭 가족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새끼들이 웅덩이에 호기심을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엄마 뒤를 따라서 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자, 한 달 뒤에 또 포착된 삭 가족입니다. 이 폭풍 성장한 새끼들이 물 웅덩이를 단번에 뛰어넘습니다. 이 외에도 무인 카메라에는 하늘다람쥐, 담비, 팔색조, 참매 등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관찰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영상은 각 국립공원에서 멸종 위기종 조사 도중에 확보한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이제 원룸 이동해서 구속기로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표 이야기 달리겠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5시에 뉴스 오후 정치권 이야기 원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새 얼굴입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뉴스 선배인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표하는 MZ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MZ 맞으시죠? 올해 40인데요. 네. 띄워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MZ.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정치권 인사들의 새벽잠을 설치게 한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기각, 돌아온 이재명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24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두 분도 밤잠 설치셨죠? 예. 저는 속보 보고 예. 다시 잤어요. 아, 예. 이게 보고 꿈이구나 하고 다시 잤습니다. 믿기지 않았다는 네. 말씀이실까요? 아침에 다시 정신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예. 박선 네, 의원님은요? 저도 이제 잠결에 봤는데 예. 딱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예. 이제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기각을 예상했던 한 사람으로서 예. 제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이제 분석해 볼 텐데,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새벽 4시쯤에 이제 구치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 심사 들어갈 때, 법정 들어갈 때는 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모습이었지만 기각 후의 모습은 전혀 달랐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이제 단식이 끝난 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일단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좀 힘이 나겠죠. 곧바로 당무에도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선 앞두고 피습 당했을 때 이제 깨어나자마자 대전은요 하고 물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보궐선거를 앞둔 강서를 이렇게 챙기고 있다고 해요. 강서가 총선의 전초전이다. 전국 선거니까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 벌써부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그립을 더 강하게 쥐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세를 좀 이어간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기각에 이어서 그렇죠. 선거까지. 예.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리더십을 다시 복원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장기간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물론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는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를 집어넣으려고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번 재판부의 이 기각 판단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엔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치르고 총선까지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그 다음 대권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각의 기세를 몰아간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어제 영장 판사 고민이 많았겠죠. 역대 두 번째로 긴 심사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그 기각 사유가 한 900자에 가깝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사유를 밝혔는데 저희가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왜 이렇게 긴 사유를 밝혔을까요? 또 주목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나오자마자 강서를 챙기는 것은 또 예. 비명계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진교원 후보 이재명 대표가 바로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까지만 해도 11명의 후보가 4차례에 거쳐서 공정한 경선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가 데려온 후보 입당시키자마자 3일도 안 돼서 공천을 바로 준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바로 옥중 공천의 하나의 표상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네. 그것처럼 나 건재하다. 내가 공천한 사람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네. 하는 메시지는 이게 강서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비명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경고다? 네, 나 예. 살아있다. 너희들 잘 봐라 라고 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이제 이례적으로 긴 내용 나왔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은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서 많이 다뤘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 가장 예.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네. 어떤 감시를 받고 또 비판의 대상으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재판 과정에 참 많은 의의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누구든 검찰 조사 받기 싫은 사람들은 첫 번째 단식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받으러 갈 경우 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검사한테 얘기하면 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날인 거부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병원 입원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재판부가 이 모든 것을 합당하다고 만들어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 역사의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검찰에서도 정당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네. 또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거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 의원님? 일단 검찰이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예. 여러 가지 입장을 공격적으로 내놓는 것은 패자의 변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이 가장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본인들이 네.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검찰의 권한이 있을지 몰라도 예. 그게 적법하냐 아니냐 또는 인용되냐 기각되냐 이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판사의 권한은 왜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치적인 고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심각하게 사법부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검찰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2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압수수색과 뭐 관련자들 다 구속시켜서 조사도 했고 수사도 했다고 한다면 사법부가 일말의 정치적인 고려도 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무조건 구속시킬 수 있게 본인들이 준비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본인들이 그동안 언론 플레이 했던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면이 서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판사를 저런 방식으로 공격한다?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법부를 탓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법부를 좀 세게 때렸거든요. 네. 네. 여태까지 김명수 체제에서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당황스럽기까지 한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아직 재판은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재판도 시작 안 됐는데 이거 로또 맞은 것처럼 좋아하면은 예. 나중에 1심 재판 나오고 2심 재판 나오면 뭐라고 할 겁니까? 오늘 사법부에 이재명 대표 감사하다고 했는데 네. 그 얘기 과연 1심 재판 받고도 할 수 있는지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뭐 영장 기각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장의 발부 여부가 유무죄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통과 가결이 된 사례가 이재명 대표 포함 한 11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이 대표 포함 3명입니다. 나머지 2사람은 법원의 판단을 받았거나 지금 재판 중이에요. 한 명은 유죄 판결이 났고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이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겠죠. 그것도 법원의 판단이니까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자 검찰이 아까 면이 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 또 민주당과 오늘 세게 붙었습니다. 한 장관은 흔들림 없이 수사할 거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탈일 없이 진행될 겁니다. 야권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권 내내 정적 탄압과 야당 파괴에만 골몰해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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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장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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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장은 기각됐지만 기싸움은 여전합니다. 이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파면 진지하게 추진하는 건가요?
의총에서 저렇게까지 결의를 했는데 예. 당연히 진지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임 원내대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파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예.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원내대표 취임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굉장히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이걸 법원이 완전한 상식과 제대로 된 판단으로 이걸 멈춰 세웠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앞뒤 재지 않고 날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사람의 신병을 구속하고 이렇게까지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정기 국회 중에 청구를 해가지고 네. 정치적인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배우가 누구냐 또는 이 실무의 총책임자가 누구냐 봤을 때 제1야당 대표와 관련된 이 정도 사안이면 무조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 검찰 실무, 사무 이런 것들의 총꼭대기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장관으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냐. 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책임을 이렇게 물어야 보는 한다. 거죠. 그 이재명 대표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들이 몇 가지가 또 남아 있잖아요. 영장 재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근데 검찰이 이 정도 망신 당했으면 또 하기 힘들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언론에다 대고 했던 얘기들이 많아요. 예. 뭐 구속의 사유가 차고 넘친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런 자신감 있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과가 기각이었습니다. 예. 사실 백현동 건 단독으로도 청구할 수 있었는데 두 가지 병합해서 청구했잖아요. 네. 이런 것만 봐도 검찰도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밀어붙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건은 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자, 대통령실에 계셨던 우리 이승환 전 행정관, 네. 대통령실에 사과를 민주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런 사과였으면 단식하셨을 때 뭐 하셨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도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강성으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새벽과 아침까지는 좋아했는데 예. 이러고 나서 보니까 당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은 이거는 배틀로얄이 시작될 거다. 동족 상전이죠. 이 비명계 케이지에 다 넣어놓고 서로 죽이는 배틀로얄 시작이 될 건데 근데 이게 기각되고 나니까 예. 저는 이번에는 카니발리즘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둘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왜냐하면 일단은 민주당에서 186 거대 범 163석 가지고 있지만은 이 중에서 흔들리고 있는 게 50석이 넘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명계 이탈표 던진 사람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돈봉투 수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50석이 넘는데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공천 투쟁인가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서로 이제 누구 잡아 죽이고 여기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카니발리즘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비명계는 공천을 네. 못 받는다고 네. 단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 이재명 체제에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분당의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이미 민주당은 분당을 경험해 본 당 아닙니까? 만약에 한 30명, 40명 정도가 분당에서 나가게 되면요. 정당에 내려오면 정당 보조금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쓰고 있는 당대표 체도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까지 다 잘라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이 저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감당해서 총선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내부 결집하기 위해서 가장 센 대통령 사과해라, 한동훈 장관 파면해라 이런 무리수 카드를 막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내부 결집용 카드다. 네네. 네, 실제로 요구가 답을 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택도 볼 없죠. 것이다. 예. 자, 국민의힘도 근데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오늘 뭐 민주당은 뭐 일단은 환호를 했고 국민의힘은 원래 오늘 아침에 그 추석 인사하기로 했었는데 그 취소시키고 긴급 의총을 열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오후에 다시 이제 서울역 가서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당황하다 보니까 일단 모여봐라라고 한 건데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는? 이게 의원들을 다 이렇게 모은 거는 어떤 예. 그 당의 이제 중론을 모아야 되는 건데 예상치 못한 결과다 보니까 네. 이제 의원들이 전국 당원들과 또 전국 국민들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린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네. 그런 중론을 마친 거고요. 그리고 예. 그 명절 인사는 취소한 게 아니고 뒤로 연기해서 연기.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건이 엄연하게
돼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하자, 단식하자 이게 아니고요. 예. 이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어떻게 알려야 되는가, 단지 거기에 대한 중론을 모은 것이다. 네. 그 정도로 봅니다. 자, 오늘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도 저희가 짧게 준비를 했어요. 자, 김기현 대표와 윤재혁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수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자, 여전히 또 세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오늘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서 또 쓴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당을 향해서, 친정을 향해서 이재명에게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 버리고 정책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쓴소리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검찰의 수사만 바라보고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좀 뜨끔하십니까? 네. 대선이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대선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고 그리고 예. 대선 전에 이미 경선이 끝났는데 네. 경선이 안 끝났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 두 분 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저거는 네. 당을 향한 고언이 아니라 어떤 대선에 존재감의 대한 과시라고, 앙금입니까? 예, 존재감의 과시라고 생각하고 예. 나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다. 나 예. 같았으면 뭐 어떻게 했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대구시정에 그렇게 힘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은 당의 역할 잘하고 있고 네. 대통령실 역시 잘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곁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진심 어린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좀 네. 바랍니다. 어떠세요? 박 전 의원님은 홍준표 시장의 저 쓴소리 국민의힘이 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홍준표 시장님이 그 약간 고장난 시계 같은 분인데 예. 두 번 정도는 맞는 소리를 하세요. 평소에는 이제 다른 말씀도 많이 하시다가 네. 두 번 정도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고장난 시계처럼 가끔 맞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네. 저는 저 말씀을 국민의힘 좀 새겨 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보면 여당인데 되게 야당처럼 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약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집권 여당이에요.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발맞춰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중요한 민생 대책들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국민의힘이 힘쓴다라는 느낌보다는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조롱하는 논평내고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뭐 관종 DNA 이렇게 하시면서 찾아오지도 않으셨어요. 여야 협치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는데요. 적어도 민생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쓰기보다는 오로지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이 그것도 보수 정당이 나서서 재판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보면 국민의힘 인사분들이 자꾸만 판사가 뭐 특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 또 네.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신단 말이죠. 이거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추석 뭐 인사도 뭐 연기해서 정상적으로 치렀다고는 하시는데 추석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 또는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국민들께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거 말고 다른 대안, 민생 정책에 대한 대안을 들고 오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약자 코스프레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약자 맞습니다. 최소한 여의도 안에서는 엄청난 약자입니다. 우리 그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뭐 여당과 정부의 핍박이라고 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이태원 특별법 자기들끼리 다 처리하고 가셨잖아요. 우리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 이 기울어진 국회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단식 때 왜 찾아가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찾아갔으면 단식 그만뒀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단식의 목적 자체가 방탄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 단식을 가지고 왜 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이제 이어가 볼게요. 민주당이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그 의총장 보니까요, 뭐 홍익표 원내대표랑 막 악수 이제 나누고 막 보면 사진 보면은 막 끌어안기도 하고요. 뭐 박병석 의원 뭐 뒤에서 활짝 뒤에 우원식 의원도 활짝 웃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앙금 같은 것도 없는 거죠. 일단 다 같이 기분 좋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아예 그 한준호 의원이 사회에 맡아서 우리 박수 치고 시작합시다 이러면서 의총을 박수를 치고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귀성길 인사도 갔습니다. 보면 손 이렇게 번쩍 들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또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모두가 평화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해당 행위, 가결 투표자 색출하겠다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그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민주성과 다양성은 보장돼야 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여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게 뭐 계속해서 내년 총선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문제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외상값 계산 받겠다라고 했고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표창을 줄 일이다라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색출 작업을 이어가는 건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딱 나서서 뭔가 우리 뭐 당 통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기각 판결을 받고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통합의 메시지로 이제 인식하는 분들도 꽤나 많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중요한 국면이 하나 있는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거의 대선의 전초전 또는 총선의 전초전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거 하나로 당이 일단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그 이전에 기각 판단을 받음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재건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기세를 몰아서 쭉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당도 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 국면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승리하는 지역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 선거에서 분명히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뭐 누군가와의 친소관계, 뭐 누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총선은 결국에 후보들의 경쟁력 그리고 우리 안에서 분열을 하지 않는 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당연히 힘을 합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길에 사실 분열은 없습니다. 네.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나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있었죠. 정견 발표 비공개로 했죠. 우리 앵커님 국회에 계시면서 원내대표 선거 정견 발표 비공개 보셨어요? 사실은 원내대표 전견 발표는 공개로 하죠. 그럼요. 이거는 공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원내와 이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의 비전을 보이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원들의 판단을 받는 건데 저는 비공개 문이 닫히고 과연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가 궁금해요. 이재명 대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전 충성 맹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안에 있었던 비명계 의원들 과연 무슨 생각했을까요? 비명계 의원들 지금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모든 협박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위로는 정청래 최고 또 오늘 아침에 안민석 의원 얘기 들어보면 워딩이 이거예요. 회개해라. 속죄해라. 무슨 이재명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단식에서 부활한 것처럼 이제 너희 속죄하고 회개해라 하는 그 얘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밑에서는 개딸들이 사무실 방문해서 난리치고 그리고 공천 경쟁자들이 너 나가라 하고 이재명과 같이 찍은 사진 찍어 올리고 하는 이 압박은 굉장한 정치적 압박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당 지도부와 그리고 이제 강성 팬덤들이 그 모든 거를 압박해서 들어가면서 통합을 얘기한다? 이건 택도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뭐 어제 정견 발표라든지 꽃다발 증정식 이런 걸 비공개로 한 거는 아무래도 대표께서 지금 몇 시간이 넘게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있는데 우리끼리 잔치할 수 없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충성 맹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출된 당대표랑 같이 당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게 어떻게 충성 맹세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당원들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출된 당대표 국민의힘처럼 마음대로 몰아낼 리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당연한 말씀을 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열띤 토론과 분석 오늘 들어봤는데 뭐 이재명 대표 이제 당무 복귀할 거고 또 국민의힘도 새로운 움직임 보여주겠죠.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봅니다. 신유진 변호사, 서준배 경찰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키워드는요. 보여주시죠. 갑질 단톡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게 한 교육 전문 매체의 보도로 알려졌는데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익명 단체 대화방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이 공개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좀 뭐랄까요 비상식적이어서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이름은 서울 A 초등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이렇게 됩니다. 대화방이 개설된 게 2021년 9월 이렇게 되고 한 300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던 그런 대화방입니다. 자, 이 대화방에 올라왔던 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공개된 대화들을 보면 교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글이 상당합니다. 네. 뭐 미쳤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네, 맞습니다. 예. 이 대화방에서 뭐 어떤 선생님들에 대한 특정 뭐 이름을 실제로 언급하면서도 있었지만 네.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교장 멱살을 한번 잡아야 된다. 아, 뭐 교장 선생님 아프시다더니 부검을 해야겠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이런 앞뒤도 없이 예. 무조건 인격 모독적인 말들이 이어진 것뿐만 아니라 네. 이 단체 카톡방에서는 뭐 아빠들 나서기 전에 해결하세요. 뭐 아빠들 나서면은 끝장을 본다. 사회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보면 뭐 교장 그릇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미친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어떤 과시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 왜 우리 학부모 중에 고위공직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예. 하면서 뭐 정년까지 무사히 마치고 싶다면 조용히 예. 우리 뜻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욕설 예. 같은 카톡도 있고 그런 것이죠. 지금 카톡 대화방 다 보시면 뭐 아빠들 나서면 일 커진다. 아빠들이 점잖은 아빠들이 괜히 사회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나서면 끝장을 뭐 본다. 학교 큰일 난다. 네. 뭐 이런 얘기는데 보면 그 점자는 보시면 저 맞춤법도 틀렸어요. 네. 리을 미음이 아니고 점자는이 저 점자는입니까? 그래서 그 점잖은 애들가 또 답글을 달면서도 예. 그렇다. 예. 우리 고위공직자도 있다라고 예.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오히려 네. 보이는 거죠. 자, 교수님 이제 익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좀 강도도 세지고 심한 말들이 쏟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표현의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특정인에 대한 이런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그리고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익명방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자부심을 느꼈다고 할까요? 지금 보시면 이 익명방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힘을 가진 느낌이 나잖아요. 이 톡을 통해서 많은 쌤들 신상에 선생님들 신상에 변화가 생긴 거 다 봤잖아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이렇게 말을 본인이 하기도 하고. 알긴 아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교수님 이 대화방이 애초에 만들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명분이 뭐였어요? 예, 원래는 2001년 9월 달에 예. 이제 임시 조립식 건물을 짓게 되니까 교실이 예. 부족해서 짓게 되니까 예.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왜냐면 본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예. 또 운동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예. 그걸 반대할 목적으로 애초에는 만들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뭐 2021년에 개설됐으니까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금 이제 안에서 대화들이 오갔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해당 사업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임시 건물 사업은 이제 취소가 된 것 같고 이후에도 보면 이제 민원하는 걸 대화방에서 자랑하는 듯한 그런 대화들도 보도에 따르면 나와요. 네. 심지어 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오늘 아침도 모닝 민원과 함께 시작해 보아요. 예. 민원은 사랑입니다. 예. 민원의 원칙적인 본래적인 뜻에 따르면은 민원이라는 게 나쁜 말은 아닌데 네. 여기서는 갑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예.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일 예. 이거를 이제 민원이라고 하면서 갑질을 하는 건데요. 이 갑질을 놀이처럼 자랑처럼 계속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변화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에도 뭐 선생님들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한다면 그 행사에 대해서도 뭐 아이들에게 교실을 비워서 미안하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글들을 올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서울교사 노조 측의 설명을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전부터 그 학교가 학부모 민원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교원들이 힘들었다라는 곳이거든요. 비공개적인 폐쇄적인 공간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단독방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도 발현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자유이긴 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이 명예가 훼손을 당하고 또 이것이 악성 민원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은 좀 학부모들께서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게 학부모들의 익명 단체방이었지만 저 단체 대화방의 존재를 교사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교를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이 교사들도 예. 이 단톡방의 존재를 알았지만 이미 충분히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 이 단톡방에 대해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나한테로 시선이 주목되니까 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게 5년간 이제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전근을 희망하는 사례가 무려 30%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 파견을 요청한다거나 휴직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원거리 내신 이런 방법 등으로 이 학교를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요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선생님들이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는 신청을 이제 많이 했다는 네. 걸로 알려지는 상황인데 교수님 이게 이제 뭐 2년 넘게 지속이 됐는데 채팅 이 방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현재는 이제 없어졌다 또 이런 상황이죠. 어제 오후에 이제 방이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서야 이제 비로소 다 폐쇄한 것 같습니다. 저런 단체 대화방 같은 경우 익명이긴 한데 어떤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망법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그 모욕죄, 형법상의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전 초등교사 극단적인 선택했잖아요. 오늘 대전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악성 민원 학부모 2명 수사 의뢰하고 학교장 등 관계자들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씁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속 내용들이 나오는 대로 또 한번 저희가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MG 조폭 불사파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 불사파라는 이름이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영화 넘버 3라고 있었는데 송강호 씨 출연했던 거기서 따온 이름이라 그래요.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불사파가 뭘 했길래 이제 경찰에 붙잡힌 거냐? 살해 협박을 하고 감금을 하고 돈을 뜯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한 투자 업체가 투자금을 돌려받겠다고 그 피해자인 미술 갤러리 대표를 협박을 했는데 이 MG 조폭 불사파를 동원한 그런 사건입니다. 불사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이 조폭들이 뭐 피해자를 협박하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갤러리 같은 공간인데 보시면 여성 한 명을 놓고는 뭐 지금은 한 명입니다만 조금 있으면 더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빙 둘러싸고 한 명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고 뭐 비싼 그림도 뺏어서 차에 실어 가기도 하고 했고요. 그 협박 당시 이제 음성도 경찰이 공개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냐? 흉기로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볼 거 아니야. 너 같은 놈들 당국이 너무 좋아. 묻지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서나 해도 돼 이제 그 미친 어디가 있어서. 뭐 너 같은 애들 뭐 어떻게 하기도 좋다 뭐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데 먼저 서 교수님 경찰 이제 현장에도 계셨고 강력팀 근무도 하셨고 이런 사건 보시면 좀 뭐
이렇게 울화가 터지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뭐 강력팀장을 하면서 예. 살인 사건도 수사를 하고 직접 조폭들을 여러 번 만나보긴 했지만 예. 사실 무모하고 용감하다고밖에 예. 표현할 수 없는데 예. 저런 친구들은 사실 평생 콩밥을 먹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 이번 사건은 일찍 검거가 돼서 천만다행인 것이 예. 강남에서 납치 살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투자 실패로 인해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일찍 검거를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런 영상들을 보면 뭐 또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 저 조폭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예. 우리 경찰에서는 여죄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다른 그 범서방파 밑에서 어깨나 주먹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전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여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MG 조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이 불사파를 MG 조폭이라고 이제 저희가 키워드를 붙였는데 기존 조폭들하고 MG 조폭들은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이 단순히 젊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네네, 이 MG 조폭의 특징이 예. 기존에 내려온 전통적인 조폭 조직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네. 전통적인 조폭 조직들은 뭐 계보가 있잖아요. 예. 계보가 있고 지역 거점으로 활동을 하면서 예. 수계가 있고 이제 상명하복 조직 체계가 있는데 예. 이 MG 조폭은 또래 집단으로 서로 비슷한 연결이 나이대끼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MG 조폭은 1983년생이 네. 주축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돼지띠네요. 모이면서 그러면서 예. 그 영화에서도 이제 뭐 돼지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불사파라고 하면서 정기적 지역별 모임을 하면서 이제 지내는데 이 수평적인 체계고 이 상하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2021년도에 전국적으로 이제 이 불사파라는 조직을 결성을 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범서방파와 이천연합파 출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 지금 불사파라고 하는 것이죠. 사진이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저렇게 뭐 단합대회 하듯이 단체 티도 맞춰 있고 뭐 자랑스럽게 뭐 풋살장인 것 같아요. 저런 데서 단체 사진도 찍고 교수님 이렇게 MG 조폭들의 특징이 저렇게 자랑스럽게 SNS에다가 본인들을 막 드러내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과거 조폭들은 지역 기반으로 예. 같이 합숙 생활을 하면서 위계 질서가 뚜렷하고 형님 동생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 트렌드를 반영해서 예. SNS에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회식하는 모습도 막 올려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이합집산 돈 되는 거면 뭐든지 다 달라붙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 수사 결과 저 불사파가 네.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를 했다는 거예요. 네. 월세가 1,300만 원 수준이고 뭐 2, 3억짜리 고급 외제차도 끌고 다녔다고 그러고 어디서 저런 돈이 나서 저렇게 호화 생활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이 조폭들이 특정한 직업도 없고 뭐 특정한 수익이 없는데도 계속 이런 호화 생활을 하면서 진짜 수억 원에 호가하는 외제차를 몰고 다녔는데 이것은 범죄로 인한 수익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죄 수사에 지금 여념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직도 이제 검거하지 못한 이 조직원들도 지금 계속 신병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롤스로이스 사건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호가 자랑하는 코너죠. 기자가 만나보고 들어보고 다 해보는 보니보니 시간입니다. 자, 정혜윤 보니, 오늘은 뭐 해봤니?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훈련해보니입니다. 훈련해보니? 네. 안내견 학교에 가서 안내견을 훈련해보고 왔습니다. 앵커들 혹시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고 그 안내견 학교는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항상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는데 맨날 어려운 질문을 줘요. 저쪽으로. 예. 근데 아무래도 뭐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각 장애인 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안내견 학교가 굉장히 적을 것 같다. 안내견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매번 이렇게 예. 정답을 맞춰주시네요. 예. 국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수만 25만 명 정도인데 네. 안내견 학교는 단 2개뿐입니다. 25만 명의 두 곳, 물론 이제 두 곳의 학교에서 많은 뭐 안내견들을 훈련을 하긴 하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맞아요. 오늘 왜 가본 거예요? 안내견 학교는? 이게 우리나라 안내견 학교 중 한 곳이 이번에 30주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30주년이면은 오래됐네요. 굉장히 네,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 안내견 어디서 거절당했다, 뭐 인식 제거해야 한다 이런 뉴스는 많이 봤는데 정작 안내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간접적으로 안내견 훈련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안내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해 보니 보시죠. 진이야 앞으로. 오 이거 진이야. 진이야, 너랑 나랑 아직 호흡이 안 맞는데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떡해? 오늘 저는 안내견 학교에 왔습니다. 이 학교는 무려 3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다. 오늘 안내견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분양이 되는지 같이 훈련해보면서 취재해보겠습니다. 훈련해보니 가시죠. 진이가 왼쪽에 있고 사람이 오른쪽에 있으면 되고요. 진이 머리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그 상태로 좀 내려서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하네스 손잡이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갈 때는 진이가 그냥 내가 앞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 정보님 앞으로라고 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라고랑 또 뭐 없어요? 중간에 계속해서 칭찬. 칭찬. 아, 잘한다. 잘하고 있어. 그렇지. 잘했어. 계속 칭찬해 주시면 돼요. 옳지. 진이야 앞으로. 좋아요. 허리 피고 엉덩이 넣고 지금 가는 길이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잔디를 계단 찾아, 계단 찾아, 계단 찾아. 지금 계단 찾아. 옳지. 계단에서 이쪽으로 올라갔죠. 네. 근데 이러면 계단이 있는 거예요. 진이야 앞으로 가자. 좋아요. 천천히 계단. 진이야 앞으로. 좋아요. 앞으로. 천천히. 진이야 고마워.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사람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또 사람이랑 같이 지내야 되는 강아지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성격이 좋아요.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금방 잊어버려요. 지하철을 타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붐비고 뭐 그러면은 되게 나쁜 지역일 수도 있을 텐데 얘네들은 금방 잊고 또 그 지하철도 갑니다. 안내견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뭐 불행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 거고, 뭐 사람들이랑 걷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안내견보다는 반려견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저 이제 마침 목욕 시간이라고 해서 함께 목욕하러 가보실까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가자. 오,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니야, 싫어. 어떡해, 나는. 훈련사 되게 쉽지 않네요. 갈 수가 있어서. 진짜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한 마리 목욕하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시간이? 1시간은 잡으셔야 돼요. 근데 아침 운동 팔이 막 빠지실 거예요. 네. 아마. 지금 크로스핏 할 때보다 팔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엄마처럼. 엄마들처럼. 안내견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각장애는 극소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안내견을 신청하시면 기간이 조금 있더라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기준이 된다고 하시면. 시각장애인들이 직업 재활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안내견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장애인 정책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직업재활적으로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안내견 신청하셔서 인터뷰를 해보면 저는 집에만 있어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 정본이 자체는 굉장히 행복하게 안내견들을 만나고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네.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사회화 훈련하는 그 퍼피 워킹이라는 거 해보고 싶은데 지금 대기만 2년이라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신청해요? 저도 하고 싶은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기가 2년. 2년. 그게 핵심.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안내견이 되는 건데 일단 숫자가 좀 부족한 거죠. 자, 다른 나라는 안내견 어떻게 양성을 합니까? 이게 미국, 독일, 일본이 이제 같은 안내견 강국으로 뽑히는데 그 후원이 안내견 양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미국의 60년 넘는 시민단체는 지난해 받은 기부금만 한국 돈으로 5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안내견 후원 문화도 조금 우리나라도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귀한 안내견을 길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에티켓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티켓 꼭 있습니다. 네. 그 안내견이 하네스를 차고 주인과 함께 보행하고 있을 때는 엄연히 근무 중이니까 부르거나 만지거나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사진 찍는 건 괜찮겠지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찰칵 소리에 이제 놀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안내견이 일할 때는 건들지 않고 사진도 찍으면 안 되고. 예. 맞아요. 안내견에 대한 오해도 하나 있는데요. 예. 안내견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걷는 걸 단순히 일을 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근무 중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게 개는 사실 그냥 사람과 같이 걷는 게 행복할 뿐인데 이제 너무 일 많이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안내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안내견 훈련해보니 정보니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환이 반송 나왔습니다. 네, 이거랑 아까 전에 벌집 이거? 왜 세이브 국산을 배치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나오죠. 한 줄. 수입산인 거죠. 보관할 때는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깔 때 국산으로 라벨 부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트 저기 들어가서 인건비도 많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저희가 1588-8111이라는 신고 전화번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오키형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한복은 다음 설날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 집에는 일단 없었고 예. 여기 우리 작가님이 의상실에 문의를 했는데 네. 예, 전민기한테 빌려준 건 없다고 했답니다. 약간 그래서 오늘 두루마기 컨셉인가요? 그래서 뭐 그냥 백이민족 컨셉. 비슷하기라도. 네. 설날에는 꼭 한복 착장 모습을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갈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귀성. 네. 예, 귀성, 연관을 네. 좀 보여드릴게요. 네. 뭐 추석 연휴 차량 계획, 귀경 이런 단어 보입니다. 네, 저도 빨리 이제 엄마 아빠 보러 가야 됩니다. 네. 퇴근 10분 남았는데 네. 오키 빨리 하고 네. 가죠. 네.
민족 대이동 시작이 됐나요?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기사 보니까 6시부터 이제 최절정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더고요. 부산까지 7시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확실히 근데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추석 앞두고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어요. 예. 고향 갈 거냐? 51%가 방문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절반 넘는 사람들이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뭐 근처에 많이 계셔서 조금만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갑니다. 다녀오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조사 결과 보면 네. 이제 명절이라기보다 특히 이번에는 또 좀 길잖아요. 6일 네. 황금 연휴니까 휴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연관어 1위가 연휴가 뜨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MZ들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가는 게 거의 이제는 좀 약간 늘 가는 것처럼 이제 네. 딱 돼버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추석 연휴 앞두고 인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작년에 3배. 네. 일찍부터 휴가 내고 여행을 지금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추석 앞두고 소개팅이나 고액 단기 알바 이런 자리들이 완전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엿새 중에 4일을 뭐 소개팅 잡아놨다 이런 누리꾼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결의가 느껴집니다. 네. 누군가 만나겠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혼추족이라는 말도 등장을 혼추족이요? 했거든요. 혼자 추석 보내는 사람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그 혼추족 어쨌든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추석맞이 이색 도시락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네. 미혼 남녀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도 명절에 이제 고향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은 딱 당일만 먹고 그다음에는 시켜 먹던 저렇게 사서 드시는 분들 많은데 네. 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네. 명절에 굳이 시댁이나 친정에 함께 가야 하나요? 혼자서 조용하게 책 읽고 산책 나가고 강아지랑 놀고 그런 게 더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명절 스트레스 안 받겠다 이런 네. 건데 조금 뭐 씁쓸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 가면 나중에 이제 자식들도 안 온다 생각하시고서 그런 마음으로 안 가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아까 이제 변호사님한테 들었는데 예. 명절 직후에 이혼 상담 이거 뭐 늘 나오는 기사지만 확실히 예. 폭증한대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 다툼으로 고소고발 사건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뭐 만나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고 해야 되는 건데 싸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또 졸업하면 이제 뭐 취업 어디 할 맞아요. 거냐, 취직하면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런 대화하는 것도 스트레스니까 잠깐씩 보자. 요즘에 그래가지고 그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들을 만한 잔소리를 쓰는 거예요. 네. 옆에 가격을 씁니다. 네. 저한테 이 소리 하실 거면 이 돈 저한테 내고 하세요. 네, 이런 게 이제 좀 재밌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모든 분들 슬기롭게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워드 준비를 했는데 이번 명절에 괜히 서로 막 싸우고 하지 마시고 네. 이거 하면서 놀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물수제비입니다. 약간 갑자기 분위기 물수제비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물수제비 어릴 네. 때 뭐 사촌 오빠들이랑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 물수제비 이게 뭐 저도 기억에 한 4번 정도까지는 튀겨봤던 것 같은데 많이 튀기시는데요? 네. 예. 이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예. 이게 나름 세계적인 스포츠입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물수제비 대회가 열렸는데 네. 이런 대회가 있어요? 예, 와 어마어마하게 튀기고 있어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전 세계 각지에서 선수들 모이고 예. 국제 대회처럼 남녀 부문도 따로 있습니다. 1993년부터 세계 대회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돌을 무려 88번 튕겨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기네스북이라고 하니까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88번을 튀기지?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였군요. 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줄 알았어요. 이게 역사도 꽤 깊습니다.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놀이라고 그래요? 해요. 뭐 거의 올림픽 같은 그쵸. 종목인데. 예. 그리고 이제 세계 대회에서 강자는 영국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영국에서 세계 챔피언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2017년에 일본에서 챔피언이 나왔는데 하시모토 케이스케라는 선수 예. 보세요. 우와. 와. 장난 아닌데요? 안 빠지네요? 아니 저 아 이거 뭐 조작한 거 아니에요. 우와. 그 투구 폼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막 한 바퀴 가봐가지고 네.
엄청난데요? 로켓처럼 날아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아까 들었잖아요. 세계 기록 88번 튕긴 네. 거라고. 가능하겠네 진짜. 근데 이게요. 예. 우주과학자들 있잖아요. 예. 물수제비 연구도 한다고 해요. 왜요? 이 우주선이 지구 돌아올 때 예. 진입 각도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선이 어쨌든 바다 쪽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예. 탕탕 튕기면서 최소한으로 이제 피해를 받게끔. 네. 물수제비에 우주과학까지 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엄청난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건데 그래서 전 세계 석학들이 연구 결과를 쏟아냈는데 이것만 알면 물수제비 다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정말 이제 프랑스 대학 교수가 한 거죠. 맞아요. 납작한 5cm 지름, 20도 각도, 초속 2.5m. 이거 알면은 이번에 뭐 조카들한테 뭐 거의 뭐 인기 폭발이겠는데요. 네, 알려줄게 하면서. 네. 네. 이게 아까 세계 챔피언들이 괜히 이게 팔을 돌린 게 아니었어요. 초속 2.5m가 나오게 하려면 네. 빠르게 돌려야 돼요. 네. 어쨌든 원리 알면은 글쎄요,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예전에 그 머리 세탁기 기계 기억나세요? 예. 그때 머리 뭐 누워가지고. 시내거 빵 터져갖고 말을 못 이어갔던 네, 머리 저거. 네. 빨아주던 기계. 네. 거기서 이제 물수제비 기계도 만들었는데 네. 이건 좀 성공적입니다. 네. 네. 비성길에 이거 하나 장만해 가시면 조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쏴주는 기계예요, 돌을? 맞아요. 어머. 정말 저렇게 그걸 다 던진다고? 만드네요. 네. 네. 훌륭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재밌습니다. 영상은 도대체 어디서 찾는 건지 네. 대단합니다. 추석 때 진짜 해봐야겠네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AR입니다. 네. 네, 보면 이제 뭐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단어 보이죠? 네. 증강현실이란 뜻입니다. 네.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커뮤니티에서 핫한 AR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제 그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정조대왕함이 AR로 서울 항복판에 저렇게 등장을 했죠. 네. 뭐 보기에도 좀 신기하고 좀 멋있기도 했는데 이게 초반에 오류가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누리꾼들이 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 뒤에 보면 이제 되게 멋있게 이렇게 광화문 한복판 지나가는데 네. 저렇게 초반에 이제 다다다다닥 이렇게 되니까 네. 사실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AR 문제였다고. 맞습니다. 네. 웅장하게 등장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다다다다. 어제 아마 신앵커님이 도도도 그거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 영상이 짤로 돌고 있는데 누리꾼들의 재밌는 반응이 많습니다. 예. 뭐 정조대왕함이 시공간 도약에 부작용을 겪고 있다. 정조대왕함에 진동 기능이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조대왕함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정말 멋있게 등장해서 쫙 지나갔거든요. 뭐 네. 밑에 뭐 이렇게 물결치는 모습까지 해치면서 나가는 네. 것까지. 보여야 됐는데 또 우리 군이 자랑하는 무기니까 완벽하게 등장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해요. 네, 뭐 그 부분 아쉬워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어쨌든 정조대왕함 사실 밀떡들, 그러니까 이제 밀리테리라고 해서 군 관련 제품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빠져 있는 많잖아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한테는 아주 대단한 함선으로 이미 인식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진수한 신형 이지스 구축함인데 별명이 신의 방패라고 해요. 예. 그 해군 구축함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데다가 최신형 전투 체계를 탑재하고 있어서 뭐 탄도미사일도 탐지하고요. 추적하고 요격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전부 국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기술이 담긴 그런 함선입니다. 네. 어제 그 시가행진이 10년 만에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누리꾼들 반응 어때요? 일단은 긍정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아. 예, 한 84% 정도가 긍정 반응이었어요. 뭐 자부심 있다, 잘하다, 좋아하다 이런 단어가 보이죠, 여기 연관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퇴근길이 너무 불편했다. 예, 군인들 비 맞으면서 괜히 이거 고생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런 행사 굳이 안 해도 한국 군대 대단한 거 아는데 좀 예스럽다 이런 좀 부정 반응들도 온라인에서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어떤 시가행진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긍정 반응이 많았던 걸로 보여지네요. 네, 오늘 말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6일간의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오후 시청자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갖다라 풍성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